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기술 산업을 뒤흔드는 엄청난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 놓고 보더라도 역사상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단순한 자본 지원이 아니라 향후 인공지능 생태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전략적 제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투자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는 앞으로 최소 10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기가와트라 하면 웬만한 원자력 발전소 여러 기가 동시에 공급하는 수준의 전력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 엄청난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뒷받침할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이러한 막대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10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가 우선 투입되며 이후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성과에 따라 단계별로 최대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엔비디아가 단순히 오픈 AI의 지분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자사의 데이터 센터용 GPU, 네트워킹 장비, AI 시스템을 오픈 AI에 직접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오픈 AI의 최대 고객이자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픈 AI는 어떤 회사일까요? 오픈 AI는 2015년에 설립된 인공지능 연구 회사로 인공 일반지능, 즉 AGI가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미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조가 독특한데 비영리 법인인 오픈 AI 인코퍼레이션이 최상위에 있고 이 비영리가 영리 법인인 오픈 AI 글로벌 LLC, 과거 오픈 AI LP라고 불리던 조직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 부문은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지만 이익에는 상한선을 두는 캡트 프로핏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없고 추가 이익은 다시 연구와 개발 그리고 공공 목적에 쓰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순수하게 상업적 이익보다 인류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오픈 A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년 전부터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이어왔고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오픈 AI의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영리 부문의 49%를 보유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전략적 투자자이자 파트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챗GPT, GPT-4 같은 오픈 AI의 대략적인 모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오피스 제품군에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새롭게 1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오픈 AI의 지배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이와 대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 AI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컴퓨팅 인프라를 장악한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양쪽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엔비디아의 투자는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약 8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번 투자를 계기로 10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금융기업 못지않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AI 산업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부문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대규모 AI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때 GPU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기존의 D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HBM은 이미 엔비디아 AI 칩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가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공동 구축한다는 것은 앞으로 HBM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사로 자리 잡았고 최신 HBM3E 제품을 대량 양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4 세대 제품을 준비하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자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준비할 점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입니다. 현재 AI 가속기 칩은 대부분 TSMC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오픈AI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AI 칩 혹은 ASIC를 개발하게 된다면 생산 파트너로 삼성전자가 선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양산했고 GAA라고 불리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입하며 TSMC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가 공동 개발한 칩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된다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성장입니다. 이번 투자로 GPU와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 낸드 플래시, 네트워크 장비, 서버 시스템 등 전반적인 수요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제공하는 AI 턴키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고객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 제공자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초대형 투자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따릅니다. 무엇보다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는 환경적, 규제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각국 정부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프로젝트 진행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오픈AI와 협력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독점 문제나 반독점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가격 협상력이나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엔비디아의 1,000억 달러 투자는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사건입니다. 오픈AI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고 엔비디아는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자를 넘어 AI 생태계의 핵심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가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연산 자원과 인프라를 확보했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사업은 기술, 자본, 인프라가 삼박자를 이루며 발전할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협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초대형 협력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다가올 기회와 도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준비하느냐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각해 볼 때 국내 기업 중 가장 수혜주는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텐데, 또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관련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페스 있고, 네페스 아크, 베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솔브레인, 원익 IPS, STI,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렇게가 삼성전자 관련주로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고요. SK하이닉스 관련주는 제가 많이 찾아놓지는 않았었고, 전에 찾아놨던 거, HBM4 관련된 거, YC, 유니테스트, DI,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다들 이 정도 와 있고요. 네페스 아크 다 파워 포지션에 와 있죠. 파워 포지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급등하기 직전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눌러주고 가느냐 바로 가느냐 막 그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두산테스나 솔브레인 다 근데 이미 많이 좀 올라오긴 했죠. 그렇다. 이런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 분류적으로 보면 저는 요즘 대형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이전에 이런 때부터 좋다고 막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중간에 이때도 좀 괜찮게 봤었고, 이때도 좋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83,000원까지 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제가 이때도 좋다고 했었고, 이전에 언제였죠? 이때였을걸요? 이때하고 이때 좋다고 했었을 겁니다. 저는 워낙 이제 단타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중간중간 단타로만 먹고 나왔었고, 그랬었습니다. 자, 하이닉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할까? 삼성전자 어떻게 매매할까? 또 추석을 앞두고 있죠? 저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정도, 이번 주 딱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정도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어제 잠깐 매매했었고 지난주에도 잠깐 매매했었는데, 요즘 단타 매매는 이제 제가 영상 안 올리고 있죠. 9월 달에 거의 매매 안 했어요. 잠깐 한 4거래일 정도 매매했나? 가끔씩 그랬었고, 그런 와중이었고,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83,000원까지 8만전까지 왔는데, 저는 본격적인 시세는 이제 추석 이후에 있을 거라고 보고, 추석 직전 달력으로 보면 추석이 이때잖아요. 이제 3일부터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월화수목, 월요일은 잠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인데, 빠르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돈들이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23 오늘하고 내일 정도가 잘하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꽤나 많은 종목들이 고점을 찍지 않을까. 이건 이제 과거에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었던 현상과 맞물려서 이제 그렇게 그냥 지레 짐작해보는 거고요. 얘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좀 올라왔다. 어떤 종목도, 어떤 주식 종목도 마냥 원웨이 이렇게 막 계속 가는 건 없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있으니까 그거 가끔 있는 건 확률에서 좀 제껴놓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한번 고점 찍을 타이밍이 됐다. 고점 찍 때 그렇다고 해서 막 다시 막 급락한다기보다는 그다음 추가 상승을 위한 이제 시간 조정, 가격 조정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 저도 매매할 것 같아요. 근데 방송 공개는 안 하고 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수 있는 컨텐츠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잠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 온 다음에 오늘 내일 정도 혹시 올라간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연휴가 꽤 긴 연휴거든요. 이제 그런 건 좀 염두에 두고, 오늘하고 내일 정도 좀 더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정도까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그동안 흔히 있었던 패턴인데, 그 흔히 있었던 패턴을 뒤로 하고 또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추석 이후에 이게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흐름 보면서 해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유동성의 장세거든요. 유동성의 장세.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잘 흘러가는가, 돈이 얼마만큼 많이 팍팍 풀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의 흐름을 가늠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형주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들은 양봉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음봉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좋다 했죠. 그건 일봉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분봉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면 그래도 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초입부에서 양봉 이렇게 그래도 이후에 먹을 구간들이 있는데, 그죠? 본래 이전에는 보통 이게 이만큼 올라오고, 보통 양봉이 이렇게 올라오고 단 다음에 먹을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올라오는 초입부였으니까 양봉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음봉 타이밍을 잘 잡으면 그 다음날 먹을 구간들이 좀 있죠. 스윙 관점에서 이 정도, 이건 대칭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승분을 예측하는
요렇게 보면 대칭적이지 않나요? 예,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만큼 여기서 요만큼 올라온 거. 예, 요런 걸로 상승 구간 어디까지 갈지 대충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이제 시황과 맞물려서 수급까지도 다 파악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황의 흐름상 추석 연휴가 껴있다는 건 역사적으로 꽤나 확률적으로 추석 연휴 직전에는 이제 돈이 많이 빠지더라. 예, 근데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 많이 샀죠. 그렇지만 막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거고, 근데 이제 단기적 스윙하는 분들은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 다음에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저의 관점을 남겨봤습니다.